말 그대로 그 현대 철학의 그 파더다 해가지고 그렇게 불려서 워낙 이 피카소 결국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이 승자의 것이라고 그죠? 승자가 쓰기 나름이라서 결국 피카소가 결국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세잔이 사실 그 위치에 간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세잔 자체도 참 독특하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실 때 이제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될 거는 세잔 같은 경우 결국 색채다, 그죠? 색채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잔을 다시 봐야 되는데 다시 볼 때 이게 입체, 뭐 기악 이런 게 아니라 색채가 오히려 제일 중요하다 세잔한테. 그리고 세잔이 결국 색채를 한평생 추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도가 또 몇 개 나올 텐데 좀 보시면 좋죠. 지난번에 봤던 거 잠깐 다시 보시면요. 그죠? 남프랑스 벌써 마르세유가 이게 이제 그 부산과 같은 거고 부산 옆에 엑상프로방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벌세잔. 그다음에 완고흐 그죠? 고흐의 그 유명한 그 알을 그죠? 그 노란 집 있고 이거 그죠? 거기가 바로 여기 사이입니다. 마르세유와 몽펠리에가 사이예요. 여기 그 시골 도시 시골 알이라는 곳이고 피카소는 저 그죠? 깐느 영화 우리 깐이라는 깐느 영화제 하는 그래서 말년에 작품 활동을 했고 자 여기 이제 남쪽 프랑스고요. 물론 여기 이제 아비뇽이라고 예전 그죠? 교황 청이 잠시 있던 곳 아비뇽 유명한 데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세잔은 한마디로 참 그게 참 중요해요. 세잔이 기초가 없다는 게 참 중요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게 기초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거는 자신이 또 알았어요. 사실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은 게 그냥 시민학교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사설 학원에서 배운 게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제대로 그다음에 스승을 붙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피사로 옆에서 이렇게 그냥 눈 본 거지 제대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 기초가 여러모로 기초와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거. 그거를 사실 인정을 이제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세잔 하면 이제 우러러 보면서 피카소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피카소랑은 다른 거죠. 그죠? 피카소는 기본기가 너무나 탄탄하잖아요. 그죠? 피카소는. 너무나 기본기가 탄탄한데, 그거랑 사실 전혀 다른 동떨어진,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잔은 그래도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부하기 싫어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법학 공부하고 변호사 되라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갔다가 때려친 거 아니에요. 그죠? 법과대학 다니다가 한 2년 다니다가 그냥 나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그냥 멋대로 파리로 가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된 데를 결국 들어가지는 못하고 들어갈 수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애꼴대 보자리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이게 배운 게 없는데 배운 적이 지방 그 지역에서 시민 강좌 들은 거 가지고 어떻게 이런 데 붙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예준 예고문죠. 그죠? 그 정도 나와도 사실 갈까 말까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중여고 나와도 우리가 서울대나 또는 그죠? 한여 중에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경쟁이 치열한데 그것도 안 하는 지방에서 시민 강좌 듣고 상 받았다고 사실 근데 그게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한평생 할 수 있었던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게 이제 이 배경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제적인 배경, 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죠? 아마 다음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피카소가 한 말이 사실 그게 세잔한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어떤 방식이라고요?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죠? 배우고 나면은. 그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배우지 않아도 어린아이들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 그림을 배운 다음에, 그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한번 어린아이처럼 그려봐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그죠? 이거를 어거지로 그린다고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슷하긴 좀 하겠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피카소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리기 어려운 거는 어린아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이 세계에서는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죠? 다른 거지 일단 그냥 차별성. 그러니까 사실 피카소 그림들이 그게 어린애 그림 같은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우리 그때 맞아, 그 연못에 그냥 애기들이 그리기. 그죠? 애기들이 귀여워. 그리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 풀바다의 점심 같은 것도 떠올려 보시면 돼. 피카소가 그린 풀바다 같은 거 보면 이게 사실 애들이거든요. 막 손 딱 이렇게 손 막 이렇게 돼, 손만 크게 돼 있고, 그죠? 머리 크고 목 가느다랗고 이러지. 그게 애들은 왜 그 어린애의 관점이라는 거는 자기 눈에 띄는 거는 크게 그리고, 그죠? 자기 마음에 드는 건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무시하고, 그죠? 그래서 애들 보통 그림 그리라 그러면은 우리 아이도 어릴 때 그잖아요. 이 손을 상당히 자세하게 크게 막 그립니다. 그죠? 왜냐면 자기한테는 손이 중요하고 신기하니까 손으로 막 뭘 하니까, 그죠? 자기 애를 그리려면 애가 이렇게 그리고서 손을 막 이런 손가락을 다 그려요. 크게, 그죠? 애들은, 그죠? 그리고 이제 대신 이런 거는 작게 그리고 자기한테 중요하고 손을 크게 다 그려 5개 다 그린다. 크게 이렇게 이게 이제 어린애가 그리는 건데.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미술을, 그래서 정규 교육 미술 교육을 다 하고 한 다음에는 도저히 이거는 비슷하게 뭐 애들 걸 보고 흉내내는 거지 실제 그 마음으로 그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제일 포인트라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피카소 말이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 청소년의 마음. 이게 보시면 나중에 계속 인생 보면 그래요. 끝까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이게 그 철들지 않은 남자 고등학생이라니까 딱 이거 끝까지. 제가 그렇게 저는 딱 그렇게 한번 규정해 볼 수 있어요. 이 세잔의 마음을 철들지 않은 남자 고등학생. 그 고등학생이니까 기본기도 약하잖아요. 뭐 조금 배우긴 했는데 아직 기본은 갖춰지지 않은. 근데 그게 평생 같다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피카소가 말한 것처럼 차별성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지. 그걸 한평생 하다 보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세잔이 성공한 거는 결국 성공한 거는 자신은 뭐 그 어떤 그죠? 그런 스킬이 증가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그죠? 스킬이나 어떤 기량이 향상되고 뭐 이래서 새로운 주제를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피카소의 말대로 세잔이 성공한 것은 나이 들어서도 그 어릴 때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열정을 그대로. 그래서 그런 식의 그림이 나왔던 거죠. 계속 나이 들어서까지. 사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놓고 나면은 그거를 다 하나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세잔을 해석할 때 맨날 야 세잔은 의도적으로 뭐 원근법을 무시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 마음대로 그리다 보면은 왜 애들은 원근법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 눈 가는 대로 그리다 보면은요. 이게 안 맞고 막 이렇게 되고 두드러지고. 근데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근데 어쨌든 그 바탕이 되는 건 사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돈을 그죠? 크게 벌게 된 것.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뭐 물론 나중에는 풍족하게 됐죠. 그 돈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그 전까지도 그림 팔 필요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물론 그 다른 사람들이 계속 비판을 했지만 어쨌든 자기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러니까 평생 고등학생처럼 살 수 있었다. 평생 고등학생처럼 살 수 있었다.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리저리 깨지고 하면서 자신을 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철이 드는데 철이 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세잔은. 철이 들 필요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부인과의 관계들 정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진짜 남자 고등학생 전형적인 철들지 않은. 자, 그래서요. 그때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었나. 이거 보면 참 이런 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또 이제 좀 이따 나올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잔하고 그 살롱. 아니, 자기가 이거 미술 한지 얼마 됐다고 그 살롱에 그죠? 아카데미 뭡니까 그 에콜드 보자로 나온 학생들도 살롱 전에 응모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자기가 뭐 지방에서 시민 단체에서 주는 상 하나 받았고서 살롱 전에 내면 계속 땅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떨어지는 거를 또 황당한 게 동료 화가들이 떨어뜨렸다는 거야. 그림 그린다고 같은 동료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황당한 얘기죠, 그죠? 왜 쟤들도 화가고 나도 화가인데 쟤들이 왜 내 거 평가해서 떨어뜨리느냐? 제가 그들에게 평가를 요구했단 말입니까?
말이 돼. 이게 진짜 그 철없는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성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말이 참 딱 맞아요. 자기 중심성, 그죠? 자기 중심성에 자기 중심성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거를 그 백작한테 보내준다는 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또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호소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좀 나을 거라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내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 살롱전 심사위원들 같은 동료 작가들은 지들 멋대로 평가해서 다 떨어뜨렸는데 일반 대중들에게 보여주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잔이. 그죠? 이제 그런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이걸 실제로 하게 되죠, 나중에. 일반 대중한테 직접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살롱전 대신 인상주의 전시회. 그래서 인상주의 전시회가 1회 인상주의 전시회지. 그래서 세잔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참여했는데 대중들한테 직접 나섰더니 욕을 더 먹어요. 아주 뭐 난리가 나죠.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완전 쓰레기 중에 최고 쓰레기를 취급을 받거든요. 세잔이. 그걸 한 번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충격받아서 안 하고 세 번째 다시 했더니 또 이제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말 그대로 자기 중심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저런 애들 말고 직접 보여주면 내 좀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있기는 뭐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잔이 이제 혼자 그다음부터 오로지 혼자 작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런 이제 배경을 보시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배우러 파리에 왔는데 당연히 그 정통적인 사람들보다는 약간 그죠? 제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어쨌든 마네도 만나게 되고 마네의 정물화. 사실 그 사과 그림은 마네 정물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잔이 왜 사과를 그리게 되느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마네의 명성. 사실 그렇잖아요. 마네는 이게 너무나 어쨌든 스캔들 때문에 너무너무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마네도 그림 실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 정물화 같은 건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실은 세잔이. 그 부러움과 시기심 플러스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마네의 정물화를 계속 추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추구하다가 이제 결국 사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20년 뒤에 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가 된 이유는 아마 그걸 겁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일 안 썩어가지고 오래 가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사과보다 오래 가는 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물로 놨을 때 뭐 없잖아요, 그죠? 모가도 의외로 잘 썩죠. 그죠? 모가는 색깔이 변색이 오잖아요. 더 빨리 막 꺼멓게 그죠? 그 모가는 그 노랗고 이런데 그게 좀 지나면은 그죠? 마르면서 왜 이렇게 그죠? 검게 막 되고 모가도 쉽지 않고 오렌지도 당연히 껍질이 그죠? 오렌지도 쉽지 않고 사과만한 게 그래서 다른 건 뭐 아무것도 안 되고 포도, 자두 뭘 해도 복숭아 뭘 해도 안 돼 생각해 보니까. 수박 있었나 정말 대부분 사과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죠? 사과. 세전 작업 방식을 고려했을 때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자화상 많은 것도 전혀 몰랐는데. 그렇죠. 모델이 없으니까 자화상하고 자기 부인하고 뭐 그릴 수 이게 일단 나올 텐데 애 그림은 2점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한 적이 애는 어릴 때 왔다 갔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애는. 그러니까 애 어릴 때 이 그림이 그냥 그 연필로 스케치한 거 몇 장 있고 제대로 된 건 한 애가 커가지고 한 18세쯤 되면 이제 좀 애가 그래도 좀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자세. 그래서 자기 애. 개가 거의 개 별로 없죠. 여기 말고 여기 옛날에 이전에 배울 때 저 다른 사람들이요? 그냥 뭐 그냥 개를 그대로 놓은 건 아니겠고 이게 결국 관찰해서 그냥 그죠? 상상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서 그린 거겠죠. 자, 그래서 요 마네의 정물화를 결국 추구한 것이다. 그렇게 나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미술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세잔이 그냥 막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만해를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풀바디의 점심 그죠 이렇게 그죠 이 올랭피아 오늘 나오겠지만 오늘 나오네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런 정무라 결국 이것도 다 그 만해 그죠 만해를 따라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대충 이 정도까지 봤죠. 그래서 이런 그림 그죠 엑스레이 촬영한 그림 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전의 초기 20대죠. 20대에서 30살까지 사실 이게 초기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30살까지 이거 뭐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기본기조차 안 된 그래서 이 시기를 다크에이지라고 부르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는 폭력과 에로티시즘이고 그 전통적인 음영법 그죠? 우리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전통적인 음영법 또는 명암법 그죠? 키아로스쿠로라는 그죠? 아주 그죠? 이 검은 바탕에 이렇게 물체가 드러나는 그 전통적인 그런 회화 방식을 고수했다. 키아로스쿠로 명암법을 고수했다. 그래서 그린 것은 다 자신의 상상에 의해서 사실 그린 거예요. 여성 나체에 대한 환상, 억눌린 성적 욕망, 인간의 악마 적군의 저장. 사실 이게 뭐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자신의 상상을 그냥 그린 거예요. 상상을.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림이 어떻게 보면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들락그로와 고야 그런 식의 풍으로 상상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게 꽤 오래 갑니다. 꽤 오래 가요. 한 40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결국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상상으로 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제대로 된 뭐 형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 나체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이런 거 그죠? 상상의 어떤 쾌락의 어떤 그 파티 같은 것도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성적인 욕망 그죠? 이런 것도 다 상상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런 그림 봤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보시면 참 그죠?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이 팔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죠? 너무 길고 너무나 어색한. 결국 이것도 다 상상의 장면이라는 거죠, 그죠? 상상으로 그리다 보니까 뭔가 어긋나가 안 맞고 기본기도 안 돼 있는데 이런 건 대충 얼버무려지고. 그래서 들락그로와적인 그런 색채감은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로 그 인체 해부학적인 그죠? 그런 기본기도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결국 상상의 장면인 거예요, 그죠? 상상의 장면. 그래서 이것도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 그래서 여기 좀 교회 다니신 저기 뭐지 우리 나나님이나 이렇게 계셔야 좀 알 텐데 잘 교회 안 다니시죠? 저는 교회 교회를 다니세요? 성당이 아니고? 그럼 좀 아시겠네요? 아니 잘. 그래서 안토니우스 대성이는 3, 4세기에 살았던 이집트 출신 그때는 다 그쪽이 그죠? 초기 기독교는 이집트로도 다 기독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수도자로 그 묘적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광야 이집트 사막에서 13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악마가 유혹하는 거죠, 그죠? 악마가 유혹을 하고 이렇게 여성 그죠? 여성의 벗은 몸으로 이렇게 막 유혹을 하고 권태와 나태 이런 그죠? 이런 거로 이렇게 유혹을 했음에도 어쨌든 그거를 견뎌냈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술과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져 왔는데요.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제가 문학사나 이런 거 보니까 그 전에 정말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죠? 중세나 이럴 때 그죠? 중세와 그 이후에는 유혹을 뿌리치는 거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많이 다뤘어요. 이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 이게 18, 19세기 오면서는 거의 이제 다루지 않는 19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그죠? 세잔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온갖 유혹에 자기는 빠지지 않고 또는 뭐 유혹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그래서 이런 것도 또 그리고요, 이런 것도. 그래서 요거는 그죠? 마리아 막달레나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가 왜 그죠? 매춘부였나 뭐 가늠한 여성이었나 그래서 마리아 요거 이게 좀 마리아 막달레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남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마리아 막달라라고 볼 수 있냐면 요 해골 이 마리아 막달라는 항상 해골하고 같이 나옵니다. 이거 해골 항상 그 옆에 해골하고 그 다음에 초하고 같이 나오는데 항상 가만있어 여기 그림이 있었나? 항상 해골하고 초하고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141페이지. 141페이지. 그죠? 우리가 책이 있으니까 책을 좀 보셔야죠. 그죠? 141페이지 그림 아래쪽에. 그죠? 141페이지 아래쪽에 그 그림 있잖아요. 그죠? 라띠르, 그죠? 라띠르에 회개하는 막달레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막달레나. 그죠? 이 막달레나가 그죠? 이렇게 매춘부인가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막 그죠? 뭐 성적으로 방종에 살다가 그 예수님 만나고 뭐 그죠? 죽음 너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을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막달레나 그림은 항상 이 해골 지금 해골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해골이 있고 저 뒤에 이제 초가 있고 생명을 의미하는 그죠? 그래서 막달레나 그림은 항상 이 해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골 있잖아요. 해골이 그죠? 여기 그래서 막달레나가 비탄에 빠져서 나와 있는 그래서 막달레나의 그 서구 그 도상학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해골과 같이 항상 나온다. 라띠르의 자, 그래서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흑인들의 삶이 아주 고단하고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흑인이 어떤 괴로워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 근데 어쨌든 이 그림 자체가 상당히 들락거라식으로 이렇게 꿈틀거리는 낭만적인 정열 같은 걸 흉내를 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도 또 이런 그림도 다 이게 결국 상상의 산물이에요. 이게 뭐 살인, 그죠? 인간의 어떤 폭력성을 또 그린 건데, 그죠? 참 이런 걸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젊은 그때 20대 후반에 이 세잔이 이걸 뭐 이런 걸 그리냐 했는데 이거 살인 장면을 이 사람 붙잡고 칼로 찌르는 장면 이걸 뭘 그렸는지 왜 그렸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심리가 그 정말 말 그대로 20대 후반인데 이 고등학생 때의 그런 심리가 계속 있다는 거야. 이게 뭔가 파괴적이고 말 한편으로는 파괴적이고 한편으로는 그죠 이렇게 자기 막 그죠 어떤 비탄과 힘듦에 빠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그 유격적인 그죠 그런 유혹과 뭐 그런 고등학생의 마인드를 아직도 지금 20대 후반인데 지금 작품이 이게 다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 다른 일 없는 이상 이런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데 이 세상은 이게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살인과 같은 장면. 또 나중에도 그래요. 근데 10년 뒤에도. 그러니까 한 40살까지도 이게 완전히 고등학생의 마인드예요. 그 젊을 때의 그 좌충우돌하는 그저 막 격정으로 끌어올랐다가 팍 가라앉았다가 그런 심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말 불안정한. 그래서 굵은 붓질과 팔레트 나이프를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언급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참 요게 그저 거의 뭐 팔레트 나이프를 이렇게 그냥 바른 거잖아요, 그죠? 이건 물감을 바른 겁니다, 그냥 아예 물감을 아예 발랐어요. 발라가지고 상당히 어떤 실험을 한 건데 자기 외삼촌을 이게 실제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복장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런저런 복장을 입혀가지고 이제 그 소설가를 여러 그리거든요. 근데 이그 세자는 이 팔레트 나이프를 요때 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도 나중에도 조금 사용을 해요. 그런데 재료의 두께를 이용해서 뭔가 표현력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이렇다는 거죠. 그죠? 팔레트 나이프의 사용은 자신의 기본기 부족을 가리거나 우회하기 위한 그렇잖아요. 그죠? 붓질 대신 팔레트 나이프를 쓰면은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래서 항상 자신이 회화의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고 이게 말년까지도 그래요. 말년까지도 항상 의식하고 있었는데 그건 모르진 않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들은 나를 인정 안 해주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고등학생과 같은 마인드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보셨던 작품들이 이제 잠깐 봤었죠, 그죠? 그래서 또 그럴 때는 또 청소년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이 삶의 허무나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해골. 근데 서양에는 이렇게 해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나요? 의대 다닐 때는 뭐 원래 진골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얘가 때 저도 제 대학교 동기 이제 서울 의대 가는 친구들 이제 서울대원 동문회 우리 동문회 하면은 진짜 뭐 잘한 게 뭐야 젊을 때 객기지 해골 딱 꺼내가지고 가방에 해골 꺼내 거기다 술 따라 모시고 이런 거 야나 술 따라 야 니도 마시라 해가지고 원효다 어디서 살 수가 있나요? 팔았어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한 제가 뭐 그게 벌써 30년 전이야. 학번이니까
30년, 40년 전이죠.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플라스틱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똑같이 생긴 것들이.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이게 잘 만들어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선배들한테 받거나 계속. 아니면 어디다가 네. 또 연락하면 뭐 무덤 같은 몰래 파서 하는지 친구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 뭐 대퇴골도 소각도 타고 네, 저도 어쨌든 그 동기 친구가 그 거의 기억나요. 의대생 한 거의 200명이면 한 150명은 다 집에 친구 그- 모시다가 예. 있어야 공부를 하니까 나 무서워. 그래서 그 이세 공부를 하니까 그죠?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꺼내서 술 따라 마시고 거기다. 근데 또 저도 하숙할 때 그 미대생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미대생 친구를.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온 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하숙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뒤집어져가지고 아줌마가 이경씨 나가세요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치웠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시 이제 다 숨긴 거지. 이모 집에 성수에 계셨는데 거기 집에 잠시 있었는데 네. 청소해주는 아가씨가 네. 제 방 치우다가 해골 제가 볼까봐 이렇게 수건 덮어놨는데 네. 치우다가 그걸 본 거예요. 기자를 다시는 안 치워주고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은 진짜 아줌마 같은 경우 아주 그냥 놀래 자빠진 거죠. 시신에 뭐 하다가 그 손으로 과자 주워 먹는 애들인데 뭐그 정도 네. 그렇죠. 네. 네. 하다 보면 피부도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이 해골이 이게 지금 여기 쓴 것처럼 만년에 이렇게 이제 진짜 해골을 놓고 해골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한 2-30개 놓고 세센터 그림이 있어요. 해골을 진짜 해골을. 이게 아직도 이제 그 세전 작업실에 지금 그 작업실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해골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해골이 서양은 이렇게 맞나? 근데 하기야 그 왜 파리 밑에 파리에 그 있잖아요, 그죠? 해골 그죠? 몇십만 개가 있는 그죠? 그 무덤에 다 해골이 있는 거죠. 거기서도 사실 하나 관광지니까 괜찮아. 해골 성당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해골 성당인지 그냥 묘지. 파리 그 지하 그 묘인데 해골 묘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마어마. 그냥 벽다 해골. 인골로 만든 성당도 있어요. 성당. 성당도 사람 떼가지고 만든. 예전에 우리나라 인골이 전통에서는 상상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동양은 좀 다르죠, 인골을 다루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연쇄살인으로 사실 그렇지. 의대생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렇죠. 범죄자 아니야 그럴 수 범죄자. 있어. 지금은 옛날 그때는 뭐다 가만히 먹고 해골이 그렇게 많나? 요즘 막 달라도 이렇게 해골 들고 있는 게 아주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서 굴러다니던 거 자기가 주운 걸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 옛날에 그렇죠. 그렇게 굴러다니는 시체도 많았겠다. 시체 산에서 그냥 썩고 죽고. 나도 뭐 전쟁 나와서 그렇고. 또 옛날에 또 어린애들 많이 일찍 죽었으니까 또 그런 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해서 그죠? 막 아무데나 있고 대충 파묻으면은 장마철에 한번 하면 그냥 바로 해골 인골 튀어나오고 그런 게 참 많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골 그러니까 그렇게 유교 한편으로는 그 유교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 끝은 결국 그저 베니티 텅 비어 있음 그죠 허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해골 그림도 의외로 세잔이 그러니까 세잔이 그 사과만 그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릴 수 있는 별건 다 그렸어요. 이런 주제들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해골 그래서 여기 이제 초가 이제 끝났잖아요. 초가 다 타가지고 그죠. 이제 생명이 끝난 거죠. 생이 끝나기 직전 또는 생이 끝난 그죠 그런 모습. 나중에 나의 해골 피라미드로. 근데 확실히 이게 초기, 중기, 그죠? 이 성숙기 그림이 훨씬 색채적으로 그죠? 훨씬 뛰어나다는 건 분명합니다. 나름. 사람보다 참 훨씬 낫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초기 작품 중에서 요런 그림이 이제 또 꽤 보시면 살짝 에드바르트 뭉크 분위기가 조금 나지 않나요? 뭉크 같은 분위기, 뭉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죠? 살짝 좀 그런 표현주의적인. 그래서 세잔의 그림은 이게 표현주의 원조로 보기도 합니다. 표현주의 원조로 보기도 합니다. 세잔을 입체파 말고 표현주의 원조.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이 그림이 참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이게 어린애 그림 같은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비율이 참 안 맞네. 그죠? 그 비율이 안 맞고 어린애 그림 같아요 이게. 무슨 분이 뭐 이렇게 그죠? 뭔가 어린애 그림 같고 뭔가 좀 어색하고 하신 분 이게 너무나 뻣뻣한 면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어린애 그림 같은데 근데 나름 이게 그 묘한 뭡니까 그 미적인 그런 측면이 또 있다는 거예요. 뭐 분명히 이제 허술한 점도 있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보면은 근데 이게 또 기억에 남아요.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또 좋은 작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주제 자체는 피아노 치는 소녀. 그래서 타노이조 서곡, 그래서 바그너의 타노이조 서곡을 이렇게 피아노로 지금 연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세잔의 모친이라고 여기지고 있고 여기 자기 여동생, 큰 여동생이라고 여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엄마하고 여동생이 피아노 치고 바느질하는 거를 그린 건데, 그래서 이 의자는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요게 나름 그 세잔 촉의 수작으로 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린애 그림과 같기도 하고 좀 어설픈데 이게 구성이 탄탄하다는 게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죠? 딱 봤을 때 그냥 봐서 잘 모르지만은요. 좀 보다 보면은 나름 이게 이 직각이 중요하다. 직각. 그죠? 이 팔도 이게 직각인 것이고. 그죠? 이것도 직각인 거지. 거의 직각이 엄청 많아요. 직각이. 그죠? 직각들. 그죠? 이런 여기서 직각이 있고. 이 직각들이 이렇게 뭔가, 그죠? 제가 써놨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 탄탄한 이유가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쭉 펼쳐진 그림이지만 나름 이게 밀도가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이유가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구성이 탄탄해서 여러 개의 직각들, 그죠? 안락 의자, 뭐 작은 소파, 작은 의자, 피아노 펼치는 소녀의 이 팔 모양과 드레스 모양도 이게 좀 실제로는 어색하잖아요. 너무 직각이고 이 드레스도 직각인데, 근데 그게 또 의도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직각성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밀지만은 받쳐주면서도 이게 또 받쳐주고 이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항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직각들이 서로 대항하면서 받쳐주기 때문에 화면적으로 뭔가 단단하다. 그죠? 그냥 느슨하게 쭉 펼쳐 그린 그러니까 산만한 그런 만해식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해 그림 중에 산만한 거 그냥 쫙 펼쳐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직각들에 의해서 뭔가 단단한 화면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또 직각에 의해서 과도해질 수 있는 화면의 긴장은 뒤쪽 벽면의 곡선 무늬와 안락 의자의 꽃무늬에 의해서 또 나름 또 그걸 또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직각만 있으면 이게 좀 긴장되는데, 그죠? 나름 이 뒤에 이렇게, 그죠? 이런 곡선 무늬, 그죠? 벽면의 곡선 무늬, 이런 꽃무늬 등을 통해서 그걸 또 좀 약간 완화해주는 긴장을. 그래서 이 그림이 나름 구성적으로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또 빛깔적으로도 뭐 은은하게 퍼지는 비, 차분하게라는 색채, 안락이제의 미묘한 반사광, 글레이즈 터치. 글레이즈가 이렇게 화면에 뿌리는 듯한 그런 색채.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그래요. 이런 게 살짝 은은하게 여기 빛나는 것. 그다음에 요게 흐린 듯이 이렇게 뿌린 듯한 빛나는 요런 게 이제 글레이즈죠. 글레이즈. 은가루를 뿌린 것 같은 그런 효과들. 그래서 나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볍게 진동하는 듯한 그런 시적인 분위기가 있는 나름 구성이 탄탄한 그런 세잔 초기의 그런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후기 작품에 비할 건 아니지만은요, 그렇게 이제 보시는 구성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작품으로는 요게 이제 화제작이긴 해요. 요게 나름 화제작. 요게 좀 어색하죠, 그죠? 그죠? 다리는 애기 다리처럼 그죠? 다리는 애기 다리처럼 돼 있고 이게 이상해요, 그죠? 이상한데 그래서 좀 이게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뭐 친구라고 해야 되나 동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모델이 된 아실, 그죠? 앙프레르는 세잔과 같은 엑상프로방스 같이 고향 사람인데 두 사람은 파리의 아카데미 스위스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세잔이 파리로 갔잖아요. 갔는데 이 사람이 먼저 있었던 거죠. 나이가 자기보다 한 10살 위였으니까 거기서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던 거죠. 물론 뭐 전혀 유명한 화가는 아닙니다. 유명한 화가도 아니고 그냥 저렴한 학원을 교습소를 다니면서
갔더니 한편으로 반가울 거 아니에요. 자기 시골 출신을 만났어요. 같은 출신을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워요. 야, 같은 김해 사람이네 해가지고 반가워. 김해 같은 그런 같은 김해 사람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이게 알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이게 지금 보시 이상한 게 그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선천적인 외소증, 난장이 증후군으로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가 작은 건 좋은데 이 그림에 이런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잔이 그림을 그렸는데 오히려 이 앙프레르 이 사람의 신체적 왜소함을 감추는 쪽보다는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하는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죠? 딱 봐도 좀 이상하고 이거 뭐야 이거 할 정도로 너무나 야 이거 뭐냐,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거를 왜 이렇게 그렸나는 생각을 드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 감춘다는 게 뭐 감춘다는 게 특별히 감춘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그냥 다리를 뭐 이렇게 드러내냐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쨌든 이게 실내복이니까 실내복 이렇게 해도 그냥 해도 이렇게 딱 하고 앉아도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드러내고 또 다리도 이쪽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되면 되게 한쪽으로 되게 많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손가락도 이게 너 기괴하죠, 엄청 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실제 비율이 아니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특히 손가락이 이쪽이 좀 안 맞기도 하고, 그죠? 손과 손가락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길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실내복이라 그러잖아요. 실내복, 그죠? 실내에서 입는 그런 이게 쭉 이게 길게 있으니까 이걸 딱 가운데로 오므라지 이걸 또 다리를 들어 다리만 딱 펼쳐내고 그 실내복을 입은 앙프레르의 빈약한 다리를 그렇지 않아도 이게 외소증 때문에 빈약한데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도록 하였는데 또 다리에 비해 커다란 두상은 그죠? 이제 이 외소증도 머리는 정상적이니까 이거랑 또 비교하면 너무나 이 비율이 안 맞잖아요. 커다란 두상은 다리를 더욱 외소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또한 빈약한 두 다리를 벌린 것이 아니라 또 한쪽으로 이렇게 그죠? 한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이제 더 쪼그라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위축돼 보이는 거죠. 더 그죠? 방향으로 모아서 이게 또 발랄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책을 놓은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발랄로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발랄로 여기 숯 같은 게 들어가 있겠죠. 발랄로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빈약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손과 손가락의 형체도 이거 정말 그로테스크하게 보일 정도로 그죠? 그로테스크 좀 기괴하게 보일 정도로 길게 너무 기괴해요. 그죠? 이거 보면 벌써 손 그죠? 그린 게. 근데 이거를 살롱전에 냈으니 살롱전에서 될 리가 없지. 본인도 싫어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쨌든 이게 두드러지게 그렸는데 그 자기는 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은 남들도 그렇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뜻으로 그린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사실적으로 한 게 하겠다기보다는 두드러지는 쪽으로 했는데 그 위에 이거를 쓴 게 제일 포인트예요. 원래 그림에는 이럴 수가 없죠. 글씨예요? 글씨로 이 사람 이름을 쓴 거예요. 아실 앙프레르 그죠? 뻥뜨그. 그래서 이게 화가란 뜻. 맨 위에. 그리고 그림도 엄청 커요. 2m입니다. 2m 높이가. 거의 실제 저기. 실제보다 사실은 더 크겠죠. 이 사람 키가 작으니까. 그죠? 2m의 큰 그림을 큰 그림 진짜 이만한 이 그림 진짜 이만한 그림인데 그죠? 이만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 이게 기괴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말 그대로 비웃음 내지는 이게 조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가 살롱전에 이제 낸 거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자는 자기는 좋은 뜻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못 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좋은 뜻으로 그렸으면 남들도 그렇게 보겠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은 뜻이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지금 맨 위에 쓴 글씨.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면은 거기에 그 사람 이름 안 쓰잖아요. 아니 초상화에 사람 이름 쓰는 게 어딨어요. 그죠? 초상화에 이름을 쓰는 게 근데 거의 인쇄체 비슷하게 쓴 겁니다. 물론 자기가 그려 넣은 건데 그죠? 인쇄한 건 아니고 자기가 이 사람의 이름을 그죠? 아실 앙프레르 펑트라고 써놨는데 여기 그죠? 맨 위에 쓰인 글씨 아실 앙프레르 화가 그죠? 펑트 화가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어로 그죠? 화가 아실 앙프레르 맨 위에 쓴 거지.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문 근데 결과적으로 초상화 속 인물은 다소 우스꽝스럽고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세잔이 같은 동양, 같은 고향에 그 자기보다 나이가 10년 많은 또 친한 그런 앙프레르라는 사람을 비하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을 텐데 왜 이런 것이냐? 그 자기는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뜻. 좋은 뜻이란 게 뭐냐? 그 대비적 효과를 의도한 거라는 거죠. 대비적.
이 사람을 외형적으로는 더 빈약하고 조금 이렇게 그죠? 왜소하게 그린 건데 위에 내가 대신 제목을 달았다는 거야. 제목을 황제라는 제목을 달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자는 앙프레르를 왕자에 앉아있는 황제처럼 보여줘. 그죠? 좀 그런 건 있죠, 그죠? 앉아있는 게 어떤 그죠? 황제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렸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다 팔 같은 것도 약간 황제의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황제처럼 보이도록 하였는데 이게 그림 맨 위에 있는 인물의 이름, 그죠? 앙프레르. 이게 발음이 앙프레르, 그죠? 앙프레흐, 그죠? 이게 황제랑 똑같다는 거예요, 발음이 황제, 그죠? 불어로 황제가 엠퍼러, 그죠? 앙프레르와 이 사람의 그 성이 앙프레르. 이거 이름이 황제 똑같잖아요, 그죠? 발음하면은. 분명하게 써놓은 점이 이제 이를 확인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 세자는 이제 자기 머릿속은 좋은 의도지. 그러니까 세자는 비록 신체적으로는 왜소하고 볼품없게 좀 과장해서 그렸지만 이 인물은 황제와 다를 바 없이 고귀한 사람이다. 그죠?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딱 이름을 떡하니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 그 의도를. 이거 뭐야 마실랑풀 뭐 이거 뭘 이렇게 허접해 해가지고 그죠? 빈약하고 말 그대로 보자마자 이 참 그 한편으로는 애처로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거를 뭘 보기 좋다 그렸냐 이거 뭐 누구 보여주려고 그렸냐 라는 생각을 일반인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세자는 나름 좋은 의도로 그린 거예요. 그죠? 자기 고향 친구가 신체적으로 왜소하지만 이 사람은 황제처럼 고귀한 사람이다 라고 그려준 건데 그걸 사실 알아볼 길이 없는 거죠. 사실 그냥 딱 봐서는. 그런 면에서 바로 세잔이 자기 머릿속으로만 머무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면 남들도 생각을 해야지 왜 못하냐라는 그런 자기중심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맞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 되나? 그죠? 여기서부터까지 말하고. 그래서 결국 이 세잔이 이 그림을 야심차게 한 2, 3년 동안 오랫동안 그려요. 나름 큰 대작이니까 2m짜리니까 그죠? 그려가지고 이제 살롱전에 딱 냈는데 당연히 거부당하죠. 거부당하고 또 세잔이 더 난리치니까 왜 안 되냐 난리치니까 그래서 사실 세잔은 이 그림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 난리치는 걸로 유명해졌어요. 계속 왜 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그걸 꼭 난리치니까 또 이 졸라가 또 옆에서 또 지원사격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세잔을 아예 풍자하는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게 세잔이고요, 그죠? 뭐 광대 같은 광대 모자죠, 그죠? 광대 모자 그리고 좀 더 요 그림 아니에요, 그 그림, 그죠? 그다음에 요 그림은 그 이제 살롱전에 요거랑 요거를 출품했는데 이것도 좀 벌써 기괴하죠. 이게 여성 누드가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없는 소실된 작품입니다. 올림피아 흉내내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올랭피아 그죠? 올랭피아를 흉내내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근데 저것도 떨어졌는데 아예 이제 이 조롱하는 그림. 그러니까 세잔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비판도 아니에요. 다 조롱이에요, 조롱. 세잔에 대해서는 세잔이 한 40살까지는 다 조롱과 뭐 풍자, 아예 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꾸르베, 마네, 모네 등이여 당신들은 모두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죠? 꾸르베, 마네, 모네는 아카데미랑은 다른 미술을 한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새로운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보다 모던하고 새로운 미술 한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좀 기괴한 그런데 이제 더한 놈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여기 당신들의 스승 니들 것도 희한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애가 있다는 거죠 세잔. 그래서 세잔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인상파 1회 전시회에서도 모네는 인상 해가지고 뭐 비웃음을 샀지만 세잔은 뭐 비웃음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저거는 쓰레기라는 그런 식으로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욕먹은 게 세잔입니다. 그래서 세잔은 나중에 이제 말년에 이 그림을 파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그래서 세잔은 남아있는 그림이 1000점도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많이 파기했습니다. 자기가 다 파기했는데 이 그림도 사실은 자기가 나중에 이거 저거 그때 부셔버렸을 때는데 부시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어쨌든 세잔이 유명해진 이후로 사람들은 이 초기 대작에 항상 깊은 관심 그죠? 어떤 경제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어디 있냐에서 관심을 가져왔으면서 그래서 요거 상당히 이 작품이 초기 작품 중에서는 대작이고 일단 그래서 2m짜리 대작이고 나름 그런 사연이 있는 초기 작품 중에서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의자는 또 그 의자죠, 그죠? 아까 그 의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세잔의 그런 태도, 그죠? 자기중심성 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자, 그래서 요건 그 앞에 얘기 드릴게요. 결국 그래서 계속 살롱존에서 거부당하고 그 세잔을 조롱하는 글, 이건 조롱이에요. 비판이 아니라 비판이나 비평이 아니고 세잔은 그냥 조롱의 대상이죠. 조롱의 대상. 이때도 거부당하고. 자, 그런데 이제 요 아내를 또 30살에 만나면 이건 또 어떻게 만나는지 참 희한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되는 오르탕스 피케 19살짜리 아가씨를 이 30살 이 똥꼬집 세잔이 어떻게 이거를 꼬셨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19살짜리 11살 아래의 그 아내를 만납니다. 만나서 파리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파리에서. 근데 이제 부친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한다. 그래서 부친이 생활비를 끊을까 염려하고 그래서 또 다시 살롱존에서 그러니까 뭐 살롱존에 벌써 뭐 한 7-8번 지금 63년부터 계속 거부당 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70년에 또 다시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그림, 그죠? 이 그림이 70년에 또 거부당하고, 그죠? 또 거부당하고. 근데 이제 70년에 이제 큰 일이 있었죠. 70년에 7월에 나폴레옹 3세의 선전포고로 그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황당해요. 이게 또 세잔은 징집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저 20살 때는 자기 아빠가 돈 써가지고 군대 빼준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때는 전 국민 동원령이니까 다 군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 피해서 도망가요. 동건영과 함께 에스타크라고 하는 마르세유에서 저기 어촌, 완전 시골 깡 어촌으로 가버리면 이때는 잡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때 이 당시는 숨어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잡는 것보다 지금 막 저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징집 기피자로 이제 고발은 되겠죠. 고발돼서 헌병대가 검거하러 오지만 세잔을 찾지 못하고 그 시골에서 깡촌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헌병대가 계속 거기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또 겁쟁이 전쟁 나기 싫은 거지. 다 이게 고등학생의 그 마인드에 한편으로는 어떤 그죠 욕망도 들끓면서 한편으로는 허탈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죠 이런 겁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 30살 돼가지고 좀 이런 거지 이게 나이가 사실 이 당시 30살은 또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이 당시는 20살이면 다 살았어요. 성인이었지 20살이면 그죠? 이 당시 30살이면 이건 거의 뭐 그죠? 중년 뭐 장관도 하고 그럴 나이에요. 장관급이다 하고 그죠? 30대 때 그렇잖아요. 이런 장관하고 장군도 하고 이러던 나이인데 그죠? 이 나이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자기 어린 동거녀 다니고 숨어가지고 헌병대 피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인의 그 20살 형태쯤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제 좀 살짝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인의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인의 별명이 친구들이 공이라고 그러죠. 공, 얼굴이 동그랗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부르잖아요. 그죠? 야, 공 왔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얼굴 좀 동그란 형인데 그림은 다 계란형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상형인 거지, 이상형. 그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이게 다르잖아요, 너무. 그죠? 딱 봤을 때. 좀 비슷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하게 그린 그림은 몇 개 없고, 다 이 아주 계란형의 미인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상형처럼.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8페이지 여기 나온 이 그림들이 다 계란형 얼굴들이에요. 계란형의 미인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218페이지 그 대수욕다라 그래가지고 여성들 벗은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얼굴이 다 계란형이잖아요, 그죠? 계란형으로 이렇게 다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대로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념에서 사실상.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금 20살 지금 그러니까 그때 좀 그랬어요, 근데 그죠? 우리가 왜 그러지? 우리 예전에는 그죠? 20살만 넘어도 이제 어른 성숙하고 지금은 이제 20살 넘어도 애인데 예전에 대학생들 23세도 다 애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랑 같이 가는 거겠죠, 그죠? 그 나이 들어 보임도. 그렇잖아요. 저희 어릴 때 나이 60이라 그러면 진짜 할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60. 그렇잖아요.
저희 어릴 때 보던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따라 달라고. 이게 시대 때문에 이때는 뭐 20살 여성이면 말 그대로 진짜 아줌마인 거죠, 말 그대로 나왔고, 그죠? 그죠? 결혼했으면 아줌마가 되는 거죠, 20살 아줌마가,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도 그러니까 보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를 전체를 놓고 그린 게 아니라는 걸 딱 봤을 때 그잖아요. 전체를 놓고 그죠? 이렇게 그려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요거 그리고 옆에 그리고 그죠? 이렇게 하나 그죠? 하나 그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죠? 그걸 보면 대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에는 결국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결국 손 같은 게 결국 문제가 생겨요. 그죠? 뭔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르탕 스피킹 이 초상화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다 손이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봤던 앙브로즈 볼라르도 결국 손에서 결국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못 맞추는. 결국 그렇다는 거죠. 이런 옷 색깔이나 이런 거 좀 맞춰 나가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못 맞추는 거죠. 자, 그죠? 미묘한 부분에 면이 좀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결국 못 맞추는. 대충 다 얼버무려져요. 그래서 다 얼버무리거나 미완성으로 끝난. 그래서 세잔은 실제로 이 서명한 그림이 20개 정도밖에 안 돼. 20개 딱 20개. 그리고 자기가 이건 됐다라고 한 거니까 거의 남아있는 게 1000점쯤 되는데 그 중에 2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결국 미완성이거나 뭔가 다 안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제 좀 지도를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큰 지도를 이제 또 확대한 건 이렇게 마르세유, 그죠? 마르세유, 남프랑스 이렇게 해안이 있는데요. 마르세유, 부산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여기 한 뭐 대충 김해 그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액상프로방스 여기가 세잔의 고향이고 여기 태어난 곳이고. 그래서 아까 도망간 곳이 이겁니다. 도망간 숨은 곳 에스타크라고 하는. 뭐 이 당시에는 이제 깡촌이었겠죠. 이건 지금 지도니까 이렇게 그죠? 부산 옆에 이렇게 쭉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도시로 돼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깡촌, 어촌, 그죠? 이 큰 옆에 있는 이런 어촌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여기에 또 이 세잔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잔은 액상프로방스의 아버지의 집하고 에스타크 여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하고 아들은 마르세유에 살고 대도시에. 그러니까 부인 여성들은 또 이제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대도시. 그래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골에 어떻게 살아요, 그죠? 세자는 자기는 자기 혼자 사니까 그냥 시골에 그냥 사는 거고, 그죠? 그래서 부인하고 아들은 또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요, 그죠? 마르세유 여기에 살고 자기는 에스타크하고 가르단이라는 요곳에서 이렇게 방을 얻어서 사는데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생빅두아르 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산입니다. 그죠? 생빅두아르 산 여기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217페이지에 그죠? 217페이지에 세잔이 30분도 넘게 그린 생빅두아르 산. 세잔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사과하고 이 생빅두아르 산이에요. 그죠? 세잔이 주로 그린 게 사과하고 생빅두아르 생트 빅투아르입니다. 요게 또 틀렸어요. 여기 책이 이게 생트 빅투아르라고 해야 됩니다. 생트가 들어가야 돼. 이게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게 남성형이면은 생인데 여성형이니까 생트 빅투아르가 맞습니다. 농담이에요. 생트 빅투아르. 그래서 이제 세잔이 주로 여기에 살면서 말년에는 그죠? 여기 가르단 옆에 살면서 저 북쪽 그죠? 북동쪽의 이 산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렸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세잔 고향 쪽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피카소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피카소의 무덤. 이 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만큼 이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나르그라는 성을 사여서 아주 오래된 옛날 성을 피카소가 직접 사가지고 그 성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한 2-3년 살거든요. 거기 한 3년 정도 살면서 작업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깐으로 나갔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여기에 묻힙니다. 그만큼 이게 세잔을 말 그대로 세잔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죠? 세잔이 동경에서 그렸던 이 산 밑에 자신의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피카소의 무덤이. 그래서 저까지 얽힌 이야기 나중에 피카소 할 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지역이고요. 지역 지도. 자, 그래서 이 세잔은 그렇게 전쟁, 그죠? 전쟁이 있었고, 전쟁 때 이제 도망가가지고 군대를 가지 않고,
근데 이제 인상파 친구들은 뭐 바지유는 군대 갔다가 이제 그 전사하기도 하고 또 모네도 도망가죠. 근데 모네도 그죠? 모네도 영국으로 도망가잖아요. 군대 안 가기 싫어서 그죠? 영국으로 도망가고 그런데 그 드가는 직접 참전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자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잔은 자신을 인상주의자로 여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도 세잔이 지금 나온 게 후기 인상주의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인상주의자로 안 나오고 아예 그죠? 후기 인상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쉐라, 로트레이크, 세잔 이렇게 그죠? 아예 후 인상주의랑은 다른 쪽으로 아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인상주의 시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인상파 합류 시기 이 정도 그죠? 인상파에 잠깐 합류했다가 인상파는 아닌데 거기 같이 합류해서 같이 그 활동을 했던 그 정도로 보이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잔이 인상주의자들과 교류하고 공동 작업하면서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인상파들과 함께하면서 세잔의 스타일은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변화이겠죠. 세잔의 스타일이 바뀌는. 그래서 색채적으로는 초창기 그 다크 에이지를 지배하던 어둡고 무거운 팔레트에서 벗어나 이제 색채가 드디어 이제 밝아집니다. 그죠? 훨씬 더 밝은 팔레트. 그 전까지는 아주 전통적인 명암법, 그죠? 깜깜한 데다가 이렇게 사물 튀어나오는 식으로 그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훨씬 밝은 팔레트를 사용하게 되었고 붓의 터치도 가벼워지고. 자, 그 다음에 주제 색채적으로 그랬고 그 다음에 주제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머릿속 환상, 그죠? 내면의 욕망을 암시하는 장면들 이것만 그렸는데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연을 직접, 그죠? 대면하면서 관찰하고 지각한 것들을 요거를 조화롭게, 그죠? 색채적으로 조화롭게 제안하는데 드디어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게 큰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프랑스의 그 패전으로 끝나고 파리 코민 또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세잔과 오르스탕 피케는 은신하고 에스타크에서 이제 파리로 전쟁 끝난 다음에 파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그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문서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벌금을 내고 끝났을 겁니다. 아마 또 자기 아빠가 벌금 내주고 끝냈으니까 아마 추정상 그죠? 벌금 내고 끝냈을 텐데 그 나중에 봤거든요. 그게 그냥 됐어요. 그 모네도 영국 도망갔다 곧바로 못 들어오고 그죠? 그 네덜란드까지 이렇게 또 한참 돌았다가 나중에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한 거는 아마 벌금을 내고 아마 해결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근데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3살에 이제 아들 포를 낳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자기 엄마랑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것도 좀 아직은 옛날식 그림이에요, 옛날식, 그죠? 상상으로 그런 그림, 그죠? 제대로 그 자기 부인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손도 이상하잖아요. 다 안 그린 거죠, 지금, 그죠? 못 그린 거죠, 여기 그 손도, 그죠? 제대로 못 그린 겁니다, 이게 좀 그죠? 세잔이 그렇게 어쨌든 그 폴에게 수위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그린 건데.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을 보시면요. 어쨌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지만 부친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잔은 오르탕스와의 허락받지 않은 관계가 들킬 경우 부친이 생활비를 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에서 사람이 간사한 게 원래 이 부친도 그 뭐 그냥 그죠? 그 평민 출신 아니에요. 평민 출신이었다가 40살에 이 자기보다 16살 아래 이 종업원을 건드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이 세단 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연히 돈을 벌게 돼서 된 건데 자기들이 돈 벌고 나니까 그죠? 부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부친하고 자기 엄마하고 자기 여동생이 이게 난리였어요. 난리.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게 그 하루층이 다 해가지고 자기들도 출신이 원래 그런데 사람이 간사해요. 이렇게 자기들은 돈 벌고 나니까 오빠가 말이야 그 버젓한 어떤 그죠 상류층 여성하고 이렇게 결혼해야지 왜 이런 그 하류층의 그 출신도 알 수도 없는 이상한 여성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해가지고 그 특히 그 관계가 안 좋았다 그래요. 신우이 관계가 특히 또 그렇잖아요. 다 이 서양에도 서양도 똑같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세잔 너는 외아들인데 말이야. 이제 아버지가 돈도 벌었으니까 너는 제대로 그 좋은 그 부인을 맞이해야지. 라 그러는데 지가 그냥 파리 가가지고 일 저질러가지고 애까지 낳아버렸으니 들키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생활비를 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래서 저는 세자는 아까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활비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매달 100프랑씩. 또 나중에는 점점 물가가 오니까 150프랑, 200프랑 올라가요. 근데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자기 혼자 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돈을 그죠? 이거 애하고 애까지 생기니까 이제 돈이 이제 조금 이제 빠듯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기 혼자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자,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부인하고 얽힌 그런 얘기는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 아들이 그 유일한 초상화입니다. 제대로 된 초상화. 요거는 뭐 그리다 말았죠. 그죠? 6살이니까 그죠? 6살이면 애가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리다가 뭐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초상화고, 그래도 요거는 18세 때 그린 거니까 나름 애가 그래서 여러 번 포즈를 취해서 나름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아빠를 거의 합쳐놓은 게 맞아요. 엄마의 약간 동그란 얼굴하고 세잔의 이런 그 형이 있는, 그래서 세잔이 남긴 유일한 혈육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작업 방식 때문에 아들의 초상화는 몇 점 못 남겼다. 애는 끊임없이 움직이니까요. 자, 그래서 세잔의 아들. 그러니까 세잔의 아들은 또 그 유산을 받고 근데 세잔이 근데 이 그림만 그린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엄청난 유산을 받는데 한 30만 프랑인가를 받는데 엄청난 거예요. 거의 30억 정도로 보시면 돼요. 30, 40억. 그러니까 받는데 세잔은 돈을 쓰지 않잖아요. 그냥 그림만 그리니까. 그래서 그게 또 그대로 얘한테 다 가거든요. 얘는 평생 직업도 없이 그냥 그죠. 파리에서 그냥 놀다 그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남쪽에 도망갔다가 다시 전쟁 끝나고 파리로 와서 이게 파리로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죠? 멀리 있어야지. 자기 아버지는 지방에 있고 멀리 파리로 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그림을 그려야 되겠으니까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이미 8, 9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피사로, 그죠? 인상파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피사로가, 야, 이거 우리랑 같이 그림 그리자 해가지고 피사로의 초청으로 세자는 가족을 데리고 파리를 떠나 퐁투아즈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거 이유는, 그러니까 피사로가 이 퐁투아즈에 사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피사로 할 때 파리는 물가가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생활비가. 근데 이거 파리보다는 조금 떨어진 지방, 그죠? 예를 들어서 저 퐁투아즈가 대충 파주 정도거든요. 지금 지도가 또 제가 나올 텐데요. 지도에 그러니까 여기가 파리입니다. 그죠? 파리고 여기가 이제 그 뽕뚜아즈라는 데예요. 뽕뚜아즈. 그러니까 대충 제가 썼죠. 파리 중심에서 한 27km, 즉 서울시청에서 파주 또는 팔당 정도 되는, 그죠? 팔당 꽤 멀죠, 그죠? 이 멀죠. 지금이야 이제 요게 지금 지도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도시적으로 확장돼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시골이었겠죠. 이때는, 그죠? 완전 깡촌이었겠죠.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정도, 파주 정도 되는 쪽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뭐 물가가 비싸니까, 피사로는 돈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는, 평생 가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살만한 그 시골 집을 얻어서 여기 가서 자리 잡고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세잔도 파리에서도 세 식구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는 사는데 세 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로 와라 해가지고, 또 이 세잔이 이 도시 생활에 별로 적응 못해요. 도시 생활에 사람 많은데 못 어울립니다. 못 어울려가지고 시골, 자기가 원래 태어난 그런 시골 같은 데로 해서 다시 찾아갑니다. 해서 피사로가 사는 퐁투아즈로 갔더니 이제 이미 거기에는 피사로는 그 젊은 예술가들하고 같이 나름 예술가 마을, 그러니까 파주 뭐 그런 식의 예술가 마을 같은 식으로 그 화가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요맹, 도비니, 고갱도 나중에 합류하고 여기에. 자, 그런데요, 일단 좀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이전부터 피사로의 인상파죠. 인상파의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죠? 피사로 우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사로는 뽕투아즈에서 젊은 화가들과 함께 야외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실험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인상주의죠. 그래서 이 그룹은 그 살롱전을 지배하던 아카데미 스타일에 대해 강한 거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죠? 이게 이제 세잔하고 통하는 거죠. 그래서 세잔도 물론 이미 그 파리에서 카페 게르부아에서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등이 모색하고 있던 새로운 스타일을 알고 있었지만, 세잔은 그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죠. 그래서 이에 동의하거나 동참하지는 않은 채 여전히 어두운 색깔을 넓게 펼치면서 자신의 내면, 그래서 상상,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현하려는
그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제 피사로가 불러가지고 여러 이유로 그죠? 이제 그곳에 같이 가게 됩니다. 피사로 여기 피사로고요. 여기 이제 세잔 그죠? 그래서 뒤에 이게 뭐 짐을 지고 있죠. 보침같이 여기 이제 야외 작업을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 세잔이 퐁투아제에 와서 피사로와 함께한 후에 피사로의 격려와 가르침 그다음에 자연과의 직접 대면 그죠?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직접 사물을 보고 그려야 된다. 이제 벌써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가 다른 거지. 아까 그림들은 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사물을 그린 건데 이거는 그래도 직접 그죠? 이 화면을 보면서 그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 변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이 피사로나 인상주들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살짝 나타나지만은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요거는 그 까미유 꼬로의 영향이 좀 큽니다. 그죠? 인상주의 앞에 코로가 있었죠. 까미유 코로의 올리브 그린 색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가지의 처리 같은 게 요게 이제 꼬로의 영향이 좀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아마 오늘 아마 이 사람까지 하면 이제 아마 끝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그런데 그 뽕투아즈에서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이제 그 옆에 가세, 그 유명한 가세가 나와요. 의사 가세, 그죠? 그죠? 가세. 예. 그래서 그 34살 연초에 세자는 파리에서 만나서 알고 있던 의사 가세의 초청으로 뽕투아즈에서 멀지 않은 오베르, 줄여서 그냥 오베르라 그럽니다. 오베르, 그죠? 줄여서 오베르 쉬르 우아즈, 그죠? 오베르 쉬르 우아즈, 오베르라고 줄여서 여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가세의 집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 체류한다. 1875년 다시 파리로 갈 때까지 한 2년 살짝 넘게 이 일산 가세의 집 세잔이 그린 거죠. 벌써 이 스타일이 좀 많이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하고는. 그래서 의사 가세의 집이 이제 다시 지도로 보시면요. 그죠? 여기 그 A가 뽕뚜아주고 대충 파주 뭐 문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파주 문산. 그래서 파리에서 한 27km. 여기서 여기 한 5km 되는 거예요. 5km 정도. 그래서 오베르 시주구 하죠. 이게 너무나 유명한 거죠. 오베르. 왜 유명합니까? 고흐 그죠? 반 고흐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의사 가세의 집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잔이 그 옆에 한 2, 3년 머물렀고 반 고흐가 여기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죠? 반 고흐가 그래서 마지막에 한 3달, 2달 정도 있다가 총으로 쏴서 스스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요 멀리에는 모네가 또 지베르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래서 파리를 중심으로 한 거의 4-50km쯤 되는 곳에. 자, 그래서 어딘지 대충 아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지도가 또 나오나? 자, 이제 가세, 그죠? 의사 가세. 그래서 의사 가세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오라 그랬느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가세도 이게 오베르의 집을 사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도 파리에 살았는데, 그죠? 오베르로 왜 왔느냐? 이게 파리는 벌써 이 공기가 안 좋잖아요. 이게 사실 그거예요. 병든 아내가, 그죠? 그때는 결핵이나 이 폐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병든 아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오래 살지 못해 와가지고 한 1년 정도만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고 이제 딸을 남기고 죽는데 이제 그 고흐가 나중에 그 딸을 껄쩍대다가 그죠? 그런 일이죠. 가세가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고흐가 그 마지막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고흐는 어디 가나 그 여성을 그렇게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시가 좀 재밌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시 얘기 좀 어쨌든 그는 뽕투아즈에서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니까 피사로가 돈이 제일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돈이 제일 없고 애들은 잔뜩 나가지고 7, 7 뭐 나중에 9까지 났죠. 그죠? 근데 피사로 집이 좁은데 시골 집도 좁아서 이제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요. 가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집으로 많은 미술가 지인들을 초대하고 있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에서는 이제 그냥 살다가 이제 파리에서 지방으로 가니까 이 집을 큰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방에 야 내 별장 같은 큰 집 샀어. 야 다 놀러 와 이런 식으로 자기 친구들 다 부르는 그런 심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가세의 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집. 오늘날도 남아 있는 의사. 그 당시에는 엄청 낮겠죠. 3층 집이면요. 그죠?
그 당시에 그죠? 시골에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새로 딱 자기가 갔으니까 그냥 막 친구들 부르는 거지. 야 놀러 와 와서 자고 가도 돼. 그냥 뭐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친구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게 세잔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 알던 화가니까 야 자네도 이쪽으로 와 나랑 같이 이 그림도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살아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세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오베르가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오베르 시주아르가 나중에 고도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 가세인데요. 얼굴이 좀 심상치 않죠, 그죠? 재밌어요. 그래서 폴 가셰. 정신과 의사 가셰는 기인이자 미술 애호가로서 열렬한 공화주의자, 진화론자, 자유사상가, 사회주의자 막 이 충돌해요. 뭐 온갖 사상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자유주의, 사회주의 다. 그래서 관심사는 정말 무한정해서 별의별 걸 다 관심을 갖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새로운 미술가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자처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역사의 이름이 남은 거죠. 이 가셰가 이게 제일 잘한 거죠. 이 한편으로는 역사에 진짜 큰 이름이 남은 거죠. 그래서 그는 꾸르베, 마네, 인상파 등 새로운 미술, 그죠? 아카데미 미술이 아니라, 그죠? 아카데미 미술이 아닌 새로운 그 미술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젊은 시절 파리 카페를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새로운 젊은 미술가들이 매우 많았다. 그죠? 카페 다니면 다 카페에서 주로 이때는 카페에서 문인들, 그죠? 화가들, 음악가들을 주로 만난 데가 카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미술가뿐만 아니라 빅토르 휴고도 알고 나름 그 당시 문인들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의사고 돈이 좀 있으니까 그죠? 그림을 구매하거나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거죠. 주는 방식으로 젊은 미술가들의 후원을 정말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참 그래도 나름 그 인상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상파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모네 할 때 나왔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시절의 모네가 문자 그대로 돈 진짜 한 푼 없을 때, 그죠? 말 그대로 그죠? 1프랑이고 뭐 아예 땡돈 한 푼 없을 때 그때 의지한 사람이 또 가세요. 가세한테 돈 5프랑만 뭐 어떻게 20프랑만 가세가 돈 보내주고 그런 겁니다. 그 의지한 게 가세였고 모네가 말 그대로 진짜 땡돈 한 푼 없을 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배워 나왔던 게 이겁니다. 르누아르 그죠? 르누아르도 그 연인 마르고가 죽어가고 있을 때 찾은 사람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마르고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마르고. 누굽니까? 바로 201페이지에 있는 201페이지 물란드라 갈레트 춤이라는 유명한 그림의 그 왼쪽에서 춤추고 있는 그 아가씨가 마르고예요. 남자와 딱 둘이 같이 춤추고 있는 이 모델. 그죠? 201페이지. 그죠? 왼쪽에 딱 그죠? 딱 남자랑 딱 둘이 춤추고 있잖아요. 그죠? 딱 보면 주인공처럼 딱 보이잖아요. 벌써 그죠? 이 여성이 그죠? 마르고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 책을 읽는 소녀. 네. 르누아르의 책 읽는 소녀의 그 모델이 마르고예요. 그래서 르누아르가 정말 그 좋아했던 그런 연인인데 이 마르고가 그 뭡니까 23살에 죽죠. 그죠? 그래서 그 죽은 병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의사니까 찾는 게 가세였죠, 그죠? 가세. 그래서 이 가세가 항상 나와요. 그 중요 대목마다 항상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대목마다. 그 다음에 또 세잔. 이젠 또 세잔이다. 세잔. 그죠? 세잔의 그림을 최초로 구입하여 준 사람도 가세였다는 거예요. 지금 세잔이 여기 와서, 그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구입해 줬어. 근데 구입해 준 이유가, 여기 쓴 것처럼 그 현대 올랭피아라는 이 그림을 구입했는데, 이거는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심리적 지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 너 이 정도면, 너 다 사주지. 이 정도면 다 사주 해가지고, 왜, 그죠? 한마디로 우쭈쭈 해주는 겁니다. 나름, 그죠? 너, 야, 이거는, 이 정도는 가격 돼. 내가 먼저 산다 해가지고, 그죠? 사주는 일종의 그 인정해준다는 그런 심리적 지원입니다. 그죠? 이거는, 왜냐면 세자는 그림을 팔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의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마네 같은 경우도, 마네도 나중에 죽을 때 왜, 그죠? 이 다리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데, 이제 잘라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해가지고, 이 가세가, 그거 자르지 마라! 라고 반대했는데, 이제 마네가 자르죠. 자른 다음에 바로 죽잖아요. 그죠? 5일 만에 죽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랬잖아요. 이게 썩어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가세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또 좀 많아요. 이 인상파들하고 얽힌 일화들이 진짜 많은 양념처럼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죠?
이제 이 사람 전공이 우울증이에요. 그죠? 그의 의사 자격 취득 논문이 멜랑콜리에 관한 연구라고 합니다. 우울증, 정신과 의사니까요. 그래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젊은 미술가들의 심리 상담사 및 치료사의 역할을 자임 스스로 한 거지, 그죠? 근데 왜냐면 젊은 미술가들이 다 우울증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젊은 미술가들은 인정을 아직 못 받으니까, 그죠? 인정 못 받으니까 다 우울증, 뭐 괴로움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내가 자기 상담하면서 치료해 준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절의 세잔, 이 시절의 세잔과 말년의 반 고흐가 대표적이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상담을 했습니다. 르누아르도 아플 때, 그죠? 다 상담을 하고 진찰을 해주고, 그래서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지랖이 넓은 거죠. 딱 가가지고 너 뭐 힘든 거 있냐 이런 식으로, 그죠? 다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다음이 재밌어요. 오늘날 연구자들은 가실 자신이 이미 우울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고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반 고흐가 1890년 5월 피사로의 추천으로 이제 반 고흐가 이제 그죠, 아르에서 귀 자르고 난리치고, 그죠, 와서 난 정신병, 그죠, 병동에 갔다가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 가셰를 만나봐라 해가지고 비네트 반 고흐가 가셰를 처음 만납니다. 만나는데 처음 만난 다음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고흐가 한 말이에요. 가셰를 보고서. 근심으로 경직된 얼굴의 소유자로서 노유주를 알고 있고 나보다 더 아프거나 최소한 나와 비슷하게 한다. 이게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알아본다고, 그죠? 이게 고흐가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본 거지 한편으로는. 이거 딱 얼굴이 벌써 이상하잖아. 이게 벌써 아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고흐의 반 고흐의 저 말을 이해하면은 이 그림이 정말 잘 이해가 돼요. 가세를 처음 만났을 때 뭐야,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인 것 같은데 해서, 그래서 5월 그다음에 6월에 바로 그린 그림, 바로 이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이 유명한 그림. 그러니까 이게 딱 그게 정말 잘 그린, 그걸 알고 보면, 그죠?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죠? 그죠? 정말 나보다 자기보다 더 아프게 그렸잖아요. 이게 뭔가 특히 제가 보기엔 이 그림이 더, 그죠? 뒤에 이런 물결이라는 이 표시 자체가 이게 벌써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흐가 이 가시를 만났을 때의 인상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저 심리를 투영해서 진짜 제대로 그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죠? 단순히 색채를 넘어서 이 가시의 심리 상태를 제대로 그린. 그래서 이건 이제 고흐가 죽기 거의 한 달 반 전쯤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결국 고흐가 나중에 총으로 쏘잖아요. 근데 총이 어디서 났겠어요? 의사니까 가지고 있는 거지, 의사. 이 가시의 총이었어요, 가시의 총. 빼간 거지. 네. 몰래 빼간 것까지는 아마 가져간다고 말을 했다고 나중에 가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가세가 나중에, 이게 자기가 이제 우울증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가세가 나중에 자기 탓이라고 무덤에서 그렇게 말로 전합니다. 야, 내 탓이야라고 했더니 고흐 죽은 다음에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가세가 또 고흐를 치료해 주죠. 근데 그 당시에는 총알이 박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 폐혈증이 번지면서 그냥 확 죽는 거죠. 첫날, 둘째 날까지 멀쩡하다가 셋째 날에 확 퍼지면서 그냥 죽어버린 거죠. 죽기 한 달 반 전쯤에 그린 건데, 어쨌든 그 심리를 정말 잘 본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아프다, 최소한 더 아프다. 참 재밌어요, 나름. 그러니까 아픈 사람 막말로 미친놈 알아본다고.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그림이 정말 유명하죠. 왼쪽 그림이 그죠? 더 유명한 왼쪽 그림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었고, 물론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죠? 이 왼쪽이 이게 첫 번째 버전으로 1990년부터 16년 동안 최고가 그림으로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그래서 현재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그때 했었습니다. 일본 회장이 샀다가, 그죠? 사이토 회장이 샀다가, 그랬잖아요. 사이토 회장이 샀다가 이거 내 자식한테 주려니까 상속세가 너무 비싸다. 이럴 바에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같이 화장하겠다. 그게 그 그림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종의 그거 아니에요. 순장하는 거지, 순장. 자기 죽을 때 같이 화로에 넣어가지고 그림도 같이 태워서 하늘로 같이 가져가겠다. 그 말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고 저런 인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회장이, 사이토 회장이 이걸 나중에 팔죠, 그죠?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행방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죠? 어디가 있는지. 중국 가 있겠네. 근데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요거 스위스 아니면 호주. 그러니까 이 사이트 회전이 두 개잖아요. 이 물랑드랑 갈레떼춤 요거 그 작은 본하고 그래서 이 본하고 요거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같이 팔았는데 하나는 스위스, 하나는 그 스위스 비밀 금고 말하는 겁니다. 스위스 비밀 하나는 호주 있을 거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그림은 오르세 미술관에 있고요. 어쨌든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쨌든 가시에 지금 그 얘기한 거 보면 정말 잘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흐가. 그래서 이렇게 그 세잔도 그래서 의사 가세의 집을 여러 번 그렸죠. 자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벌써 됐구나. 이제 이것도 확대한 겁니다. 그죠? 확대해서 아까 그 피사로의 집이 요 근처에 있다 그래요. 요 강가에. 뭐 지금이야 물론 이제 번화가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거의 시골 마을이었죠. 그래서 뽕뚜아스에 있는 피사로가 여기 살았고, 그래서 여기 피사로 미술관이 지금 조그맣게 있습니다. 피사로 미술관이 크진 않아요. 조그맣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셰가 살던 오베르 여기 그죠? 메종뒤 녹도 가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가셰 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의 집이 있고 세잔이 요 인근에 살았고요. 그래서 여기 요 거리가 한 5km쯤 됩니다. 5km니까 걸어서 1시간이 좀 더 걸리죠. 우리가 보통 어른이 한 4km, 1시간에 4km 잡으니까요. 그래서 세잔은 걸어서 이제 요 피사로 집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를 자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오베르 쉬르 우아주고 여기 의사 가세의 집이 있고 반 고흐도 요 인근에 머물렀고 그다음에 여기 반 고흐의 무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여기서 그죠? 밀밭에서 자신을 쏘잖아요. 가시의 총으로 자기를 쏴서 배를 쏘죠. 배를 쏘가지고 상처를 입고 결국 죽는데 그래서 여기 반 고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명한 겁니다. 그죠? 이 오베르가 그래서 근데 이제 반 고흐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생 그죠? 반 고흐의 동생도 여기 같이 묻혔어요. 그죠? 동생은 물론 여기서 죽지는 않는데 그죠? 동생은 그 나중에 고흐가 죽은 다음에 5살 뒤에 자살하잖아요. 동생이 그죠? 자살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동생을 자기 형 옆에 같이 묻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 고흐와 동생 테오의 무덤이 여기 있고. 그래서 저도 유명한 동네가 됐습니다. 그 반 고흐 때문에 사실은. 근데 반 고흐만이 아니라 세잔이라든지 가셰까지 다 여기 이렇게 또는 피사로까지 그죠? 이렇게 얽힌 그런 예술적인 사연이 있는 그런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가셰가 불러와 그래서 가셰는 그림도 그렸어요. 아마추어 하게 됐습니다. 도미에와 밀레의 작품을 따라서 그리곤 하였고 또 판화의 잔심이 많아서 피사로와 세잔에게 판화 작업을 권유하여서 저 다락방 뭐 꼭대기겠죠, 그죠? 꼭대기에서 공동으로 판화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가셰의 증언이 나와요. 그래서 가셰에 따르면 세잔은 매우 천천히 작업하였다. 이게 기초가 없고 하니까 뭐 이게 작업의 속도가 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잔은 하루에 모티브를 2번씩 검토했는데 한 번은 흐린 날씨, 한 번은 맑은 날씨였다. 이러면 이게 엇갈리겠죠. 이게 색채가 안 나오죠.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세잔은 작품의 구성을 다음 철이나 이듬해 다시 고치려고 자주 시도하여 이게 세잔 가셰이죠. 1873년에 그린 봄의 풍경을 그렸는데 1873년 눈의 효과를 받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잔의 풍경화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알 수가 알 수가 없는 이 묘한 그죠? 어떤 시기나 이거를 그죠? 계절은 좀 있겠죠, 그래도 그죠? 초록이나 이런 거 좀 있을 텐데 사실 그래 계절도 좀 그래. 계절도 사실 잘 알 수가 없어. 정확히 이게 어느 계절쯤인지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오후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계속 뜯어보시는 거 하는 거니까 세잔 그림의 그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이게 정말 오래 그린 거죠, 세잔 그림 하나하나를.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 정말 고치고 또 고치고 결국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완성이 안 되는 그런 그림 끝까지. 자, 그래서 오베르에 거주할 때 세잔은 피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뽕뚜아제에서 매일 1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니곤 하였다. 물론 이제 피사로도 종종 오베르로 건너와서 같이 작업을 이렇게 화구를 메고 그죠?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야외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이해에 세자는 피사로에게서 물감상 탕기 영감을 소개받는데 탕기 영감도 우리 어떻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잔의 그림을 구입해준 최초의 화상, 화상 아까 그 가시는 그냥 사준 사람으로 최초고 이 사람은 화상 아니에요, 그죠? 화상, 그죠? 화상으로서 세잔의 그림을 구입해준 최초의 화상입니다. 그래서 이후 10여 년간 파리에서 세잔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곳은 탕기 영감에 가기가 유일한. 그래서 탕기 영감은 가난한 화가들에게 물감 등 화구를 제공하고 그 값으로 이제 그림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게에 걸어놓고 이제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그죠? 팔아서 이제 충당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자는 부친이 보내주는 생활비에 또 이제 모친이 엄마가 또 그죠? 또 몰래 보주는 또 있잖아요 이럴 때 그죠? 그래서 이게 그림 판매가 절실하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자라면서 그죠? 혼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잘하고 이러면서 생활비가 점점 그죠? 자기 부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팔 수 있으면 더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탕기 영감이 뭐 사주고 하니까 탕기 영감한테 그림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죠? 다음번에 이제 피사로의 영향하고 그림의 변화 같은 거를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피사로죠? 피사로하고 세잔. 그다음에 이제 그림이 바뀌어요, 확실히 그죠? 원색, 그죠? 원색으로 이제 바뀝니다. 바뀌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명한 게 그죠? 20점만 서명했고 제작 연도는 10점밖에 없어요. 한 거의 900점 넘게 그림이 남아 있는 그림이 그건데도 제대로 완성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서명이 있는 게 별로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머리도 가져가지고 세잔과 피사로.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시겠고요. 이제 그림이 결국 이제 변해 나가죠, 이렇게 그죠? 변해 나가는 거를 다음번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벌써 이제 세잔풍이 나오죠, 벌써 좀 그죠? 뭔가 이 정도면 뭔가 그죠 이제 뭔가 입체적인 뭔가 그런 게 좀 나오죠. 근데 결국 입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세잔은 입체가 아니라 결국 세잔은 면과 면을 요거 그리고 옆에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죠? 이렇게 그려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그려 나갔다는 전체를 그리기보다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세잔은 성숙기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수고 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